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결혼을 한 60대 여성입니다. 남편을 두 번 잃었고 아들까지 두 번 잃었는데요. 기구한 저의 사연을 몇 자 적어볼 테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대 초반에 깡시골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이듬해 아들을 임신했고 10달 동안 품다가 건강하게 출산했죠. 비록 가난한 편에 속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여서 세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3년 동안은 무탈하고 큰일 없이 잘 지냈어요. 아들의 세 번째 생일날 서울 구경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긴 했지만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서 아들과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다음 장소로 남산 가는 버스를 탔는데 사거리에서 트럭이 버스의 좌측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자리엔 남편과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가 나는 순간 놀라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아들과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죄송한 소식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김미경 씨 남편과 아드님이 버스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남편이랑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리가요. 안 되겠어요. 내 식구들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영안실에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들 오면 같이 내려가시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늘이 착한 사람을 그렇게 사고로 떠나게 내버려두는 일 따위는 없을 테니 분명 제가 잘못 들었거나 악몽을 꾸는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경찰관들이 와서 버스 사망자 명단을 훑어보더니 저를 불러 남편과 아들을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영안실로 내려가 차가운 은색 철제 침대에 누워있는 그이와 아들을 보고서 현실을 인정하게 됐죠. 두 사람은 정말로 제 곁을 떠난 게 맞았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아들과 남편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 끝까지 슬퍼하면 눈을 뜰 것만 같았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 우울한 심연에 빠져 집구석에 박혀 하루하루 연명하며 지냈어요.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에 대충 빵 쪼가리를 먹었고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때쯤 몸을 씻어냈습니다. 폐인으로 1년을 살아봤는데 남편과 아들을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바깥 생활도 하고 일자리도 구해서 살아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밥집 종업원으로 취직해서 점심과 저녁 장사를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걸으며 머리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강산이 한번 바뀌었어요. 어느새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고 손님들에게 방긋이 웃는 밝은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식당을 열어 장사했고 바쁘게 사는 만큼 남편과 아들의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외로움을 느꼈고 새로운 가정을 다시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하늘에 있는 두 사람에게는 정말로 미안했지만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꼭 가정을 꾸려 제 행복을 찾고 싶어졌어요. 저희 식당에 식품을 거래하는 사장님의 소개로 저와 비슷한 나이인 40대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해맑게 웃는 모습이 꼭 제 남편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는 이팔 청춘처럼 강렬한 연애를 했고 1년 만에 재혼하기로 했어요. 그이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재혼을 결정하고 나서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9살 꼬마였는데 그 아이 역시 제 아들의 얼굴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안녕, 재진아. 아줌마가 재진이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결혼할 아줌마예요? 난 싫어. 우리 엄마 돌려줘. 아빠, 엄마 데리고 오란 말이야. 나 이 아줌마 집에 들어오면 가출해버릴 거야. 처음부터 고난이더군요. 재진이는 저를 몸서리치게 싫어했고 절대로 한 식구로 지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혼이 어려울 거라 판단해 이별하려고 했는데 그이가 아들을 설득해 볼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한 달 동안 그이가 재진이를 설득해서 저를 그이 집으로 데려갔어요. 다시 만난 재진이는 아주 조용히 앉아서 저를 멀뚱히 보더군요. 재진아, 아줌마는 재진이의 새엄마가 되고 싶어. 아줌마랑 잘 지내보자. 재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군요. 그 정도만 반응해줘도 얼마나 좋던지. 이제 곧 새 식구가 한 집에서 한박 웃음을 터뜨릴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혼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내조에만 힘을 기울였어요.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재진이었습니다. 새엄마지만 친엄마 이상으로 사랑을 주고 싶어서 매일 등하굣길을 같이 걸었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재진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을 열게 된 재진이가 저를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2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곧 한박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부자가 서로 저를 껴안겠다고 다투는 날도 왔어요.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중학생이 됐고 사춘기가 왔어요. 저에게 애교 부리던 귀여운 행동은 사라지고 반항하고 사고치는 게 일상인 아들이 됐죠. 엄마, 돈 좀 줘. 오늘 친구들이랑 피자 먹기로 했어. 어제 10,000원 줬잖아. 그걸 다 쓴 거야? 꼴랑 10,000원 가지고 치사하게 구네. 요즘 10,000원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한창 클 나이인데 먹을 거 사 먹겠다는데 돈을 아끼겠다는 거야?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걱정인 거야. 그렇게 씀씀이가 크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좀 줘라. 엄마가 번 돈도 아니고 아빠가 번 돈이잖아. 생활비나 받으면서 쓰는 주제 어디서 훈계질이야. 지금 뭐라고 했니? 재진아, 너 엄마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또 훈계하네. 엄마, 아빠 마누라로 사는 건 뭐라 안 하겠는데 나한테 엄마 노릇하려고 하지 마. 친엄마도 아니면서 나를 낳아준 엄마인 척 행동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달라고 하면 주면 돼. 아주 간단하잖아. 너 재진이 어디 엄마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너 혼 좀 나야겠다. 저는 회초리를 가져와 종아리를 거두라고 했는데 아들이 피식 웃더니 회초리를 빼앗아 두 동강을 내더군요. 그리곤 제 지갑을 열어 돈을 빼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입이 얼어붙었고 사지가 덜덜 떨려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동안 재진이가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감지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해봤지만 눈치 빠른 남편이 재진이를 불러 뭔 짓을 했는지 토로하라고 하더군요. 반항심이 충만했던 재진이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스럽게 회초리를 부러뜨렸고 지갑에 돈을 빼내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들의 얼굴에 손찌검을 했고 몽둥이로 혼쭐을 내줬어요. 그리고 용돈을 끊어버리고 학교 외에는 외출 금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사춘기 아들은 이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아들의 반항은 꽤 오래 갔는데
그래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자기도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더는 탈선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조금 어색해졌지만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줬어요. 아들, 오늘 학교 끝나고 오면 엄마가 뭐 해줄까? 아무거나 해. 맨날 아무거나라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걸 말해봐. 엄마가 요리 잘하는 거 모르니? 아, 맞다. 식당 아줌마로 살다가 우리 아빠한테 시집 온 거지? 부잣집 사모님 돼서 팔자 고치셨네. 엄마 제주도 좋으셔. 재진이 너 언제까지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할 거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만하긴 뭘 그만해. 엊그제 친엄마 만나고 왔는데 새엄마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말도 잘 통하더라. 친엄마? 그래, 뭐 내가 너희 친엄마보다 못하겠지. 하지만 난 재진이 너를 친아들로 생각한다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 너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줘라. 바라는 것도 참 많아. 엄마, 나 학교 가니까 팔자 좋게 늘어져서 쉬어. 재진이는 머리가 크면서 더더욱 저를 막대하더군요. 남편 앞에서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저와 둘이 있으면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막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아들이 대학에 가면서 독립하게 됐고 남편과 둘이 살게 됐어요. 저에게 버릇없게 굴긴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더라고요. 어미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자주 아들의 자취방에 반찬을 싸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취방에 여자와 동거하는 걸 알게 됐답니다. 재진아, 너 여자친구랑 동거하니? 아버지한텐 비밀이야. 괜히 입 놀려서 내 용돈 끊기게 하지 마. 뭐야? 넌 지금 그게 중요하니? 공부하겠다고 서울까지 왔으면서 여자랑 동거하는 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공부도 하고 사랑도 하는 건데. 엄마는 아직도 꼰대네.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요즘 나처럼 동거하는 대학생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재진아, 여자친구를 사귀는 건 좋지만 동거는 걱정된다. 행여나 여자친구가 임신이라도 하면. 아이, 더럽게 말 많네. 새엄마, 친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 좀 하지 마. 귀에 딱지 생기겠어. 그리고 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관심 좀 끊어. 그냥 부잣집 사모님 놀이나 하면서 늙어가라고. 너 이 녀석 또 말을 그렇게 하니?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하는 거야? 누가 참으래? 참지 말고 그냥 날 보러 오지 마. 난 당신 얼굴만 보면 오바이트가 쏠린다고. 진심이니? 너 엄마한테 조금의 정도 없는 거야? 확실히 말해봐라. 아, 입 아프게 몇 번을 말하라는 거야. 이봐요, 새엄마. 그냥 아버지랑 잘 사세요. 나한테 귀찮게 굴지 말고 떨어지라고. 저는 아들의 따귀를 한 대 날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 자취방에서 나와버렸죠. 이후 아들의 방을 찾아가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저를 엄마로 봐주지 않고 조롱과 괄시의 대상으로만 여기니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좋아하고 사랑했으니 저만 아들을 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남편은 제가 아들과 멀어진 걸 알고 그대로 뒀어요. 그이도 아들이 벌인 행동과 말 때문에 속이 상해 있었고 가끔 보는 사이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2억만 해주세요. 나 머리가 있어서 사업은 금세 성공할 수 있어요. 일단 회사부터 다녀보고 말해라. 사회생활 겪어보지도 않고 사업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돈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뭐하러 남 밑에서 일해요? 나 무조건 사업할 거니까 돈 주세요. 안 그럼 이 집에서 백수로 괴롭혀 줄 겁니다. 엄마,
나랑 재밌게 살아봐요. 내가 징글징글하게 해드릴게요.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말하는 뻔세하고는. 당장 네 엄마한테 사과해. 엄마, 미안. 됐죠? 아버지, 사업자금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은 돈을 줄 마음이 없었지만 제가 힘들어질까봐 사업자금을 해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억을 받아간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다시 돈을 받으러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지난 사업으로 많은 걸 느꼈어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테니까 다시 2억 주세요. 넌 내가 재벌인 줄 아니? 이제 나도 노후자금 말곤 돈 없다. 노후자금 주시면 되겠네. 아버지랑 엄마 곧 연금 타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야? 이놈이 하다하다 노후자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냐?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 낳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게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낳으래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붙어 먹을 겁니다. 둘 다 안 돼. 네가 엄마 괴롭히는 건 절대로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거다. 돈도 이젠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그냥 취직이나 해라. 그러자 아들은 옷을 갈아입더니 방에서 백수 생활을 시작하더군요. 매일 밤마다 술을 퍼먹고 새벽에 들어와 오후 5시까지 늘어지게 잤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저에게 해장국을 끓여오라고 하더군요. 속 쓰려. 엄마, 해장국 좀 끓여봐. 콩나물에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한 그릇 대령 해. 채진아,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니? 일어나자마자 잔소리네. 빨리 해장국이나 끓여와. 우리 아버지한테 기생하는 주제에 잔소리하지 말고. 뭐가 어째? 나쁜 자식. 난 더는 못 참는다. 못 참으면 뭐 싸대기라도 날리려고? 그래, 쳐봐. 쳐. 너 정말 이럴 거니?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니? 때리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폼을 잡아. 해장국 끓여와. 내가 진상 부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한테 말 잘해서 사업자금 좀 주게 만들던가. 둘 다 못해. 싫어. 너한테 아주 찔려버렸다. 이젠 나한테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그래? 아줌마,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받고 살지? 그럼 해장국 좀 끓여와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었죠. 그이는 문 밖에서 모든 걸 다 들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군요. 이윽고 아들의 뺨을 후려갈기고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랑을 이따위로 돌려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 자식이냐?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람 새끼가 맞겠죠. 그리고 내가 싫으시면 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너한텐 돈 못 준다. 그동안 길러주고 사업자금까지 해주고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턴 스스로 자립해. 진짜 이놈의 집구석은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질 않아. 두 부부가 아주 찰떡궁합이라니까. 그래, 둘이 아주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셔. 더러워서 나가줄 테니까. 남편은 막말하고 떠나는 아들을 두고만 봤고 제가 말리려고 하자 그이가 제 손목을 잡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썩은 속을 치유하러 바닷바람을 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온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둑이 든 현장이었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제가 잠깐 하고 외쳤어요. 여보, 여기 편지가 있네? 채진이가 돈 될 만한 걸 가져가니 신고하지 말라고 써놨네? 당신이 돈을 안 해주니까 귀중품을 훔쳐갔나 봐. 내가 그놈의 자식 때문에 못 살아. 여보, 없어진 거 뭐뭐 있나 확인해봐. 이놈 잡히면 절대 가만 안 둬. 집 정리를 하며 없어진 걸 정리해보니 비싼 귀금속과 서랍에 있던 현금 1,000만 원,
남편이 저에게 선물했던 비싼 명품 가방과 옷들이 없어졌더군요. 훔쳐간 게 좋기 수천만 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신고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며 정리를 했어요. 이후 아들은 수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정확히 4년 3개월 만에 다시 아들이 결혼할 여자와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혼쭐을 내주고 싶었는데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니 별말 하지 못하겠더군요. 남편은 억지로 화를 참아가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 불효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깨달은 게 많아요.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저 이제 어엿한 가장이에요. 이 사람 임신했거든요. 저도 놀랐고 남편도 동그랗게 눈을 뜨고 놀랐습니다. 뭐? 임신? 그럼 그건 네가 아빠가 된다는 거냐? 네. 그래서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염치 없는 말이지만 저 결혼 자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먹고 살만하긴 해도 목돈은 벌지 못했네요. 아버지,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부끄럽습니다. 뭐 결혼해야 할 상황이니 어떡하겠냐? 남의 집 귀한 딸을 고생하게 만들 수는 없지. 그래, 이 애비가 결혼 자금 해줄 테니까 집부터 알아봐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못난 아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지난 과거는 부디 잊어주세요. 철없던 제가 나쁜 짓 했던 일들 모두 잊어줘요. 응? 그래. 재진이 네가 철이 들었나 보구나. 그래, 뭐 과거는 모두 잊을게.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와 남편은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며느리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곤 하지만 참하고 선해 보여서 저희 식구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후 아들을 결혼시키고 손주를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아 답답해하던 시점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우리 돈 좀 해주세요. 사업이 제대로 기울어서 이걸 막아야 할 길이 아버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너 이놈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새긴 애를 낳은 거냐? 아버님, 그게 사실은 임신한 적이 없어요. 이기가 돈 받으려면 애기 가졌다고 말해야 한다고 해서 거짓말했어요. 뭐야? 허! 둘이 똑같구만. 둘 다 꼴보기 싫으니 나가! 아버지, 잠깐만요. 그래도 지금 사과하고 거짓말한 걸 시인했잖아요. 애기가 유산됐다고 거짓말하려던 걸 양심이 찔려서 애초에 임신한 적이 없다고 진실을 말했잖아요. 아버지, 그때는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하도 망나니 같았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요. 저놈을 어찌하면 좋으려나. 저와 남편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한참 동안 한숨을 내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돈 1억을 건네줬습니다. 이제 더 줄 것도 없다. 노후 자금이고 뭐고 다 끌어다가 니놈 주는 거야.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는 가장이 되길 바래서 주는 거니까 제발 좀 평범하게 살아라. 이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성공하면 배로 돌려드릴게요. 볼일 다 봤으면 그만 가서 사업부도 맡고 네 할 일 해라. 그렇게 아들은 마지막 돈을 받아가고 나서 또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남편은 걱정이 많이 됐는지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군요. 아들 하나 있는 게 앞가림을 못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는 아들이 사과했지만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마음 편했답니다. 1년의 세월이 흐르고 남편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위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이 발병한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암이 크다고 설명하며 원하면 항암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치료를 하나마나 진전은 없을 거라는 의미였죠. 남편은 그냥 집에 가서 지내자고 했는데 제가 그 일을 살리고 싶어서 수술과 치료는 포기하더라도 건강해질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다 보면 오래 사는 암 환자들이 많다고 말해주면서 시골로 떠나기로 했답니다. 저희 집은 잠시 비워두고 시골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이는 시골 생활이 잘 맞았는지 혈색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었어요. 매일 조깅도 하고 숲에 가서 책도 읽고 명상도 하면서 잘 지냈죠. 가끔 아파서 끙끙 앓긴 했지만 병원 약과 개 구충제를 먹으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로 남편의 암을 알렸는데 몇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잘 회복하는 줄 알았으나 어느 날 잠을 자던 도중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떠나니 비통한 마음이 컸습니다. 장례식으로 옮겨 아들 내외에게 부고 소식을 전하니 바로 시골까지 장례를 치르러 왔더군요. 재진아, 새아가, 너흰 왜 이렇게 연락이 되질 않는 거야? 네 아버지 투병 생활하다가 떠나셨어. 내가 보낸 문자 봤으면 알고 있었겠지? 알고 있었어. 우리가 좀 바빠서 못 왔었네. 네 아버지 떠나기 전에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뭐 그런가? 아무튼 장례부터 치르죠. 아들은 슬퍼하는 기색 없이 상복으로 갈아입었고 멀리서 오는 조문객들을 받았습니다. 늦은 밤, 텅 빈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 아버지 유산 이야기 좀 해. 아버지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 너 지금 유산 이야기를 하자는 거냐? 돈 필요할 때만 나타나더니 여기에도 돈 냄새 맡고 온 거야? 제가 흥분해서 화를 내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아들인 재진 오빠가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설마 어머님이 다 꿀꺽 먹겠다는 건 아니죠? 이것들이 쌍으로 연병을 하네. 둘 다 나가! 이봐요, 어머님. 여긴 제 남편의 친부 장례식장이에요. 어디 후처 따위가 큰 소리 치면 나가라고 소리를 쳐요. 여보, 잘했어. 이 아줌마 얼굴 보니까 많이 쫄았나 보다.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할게. 어이 새엄마,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집도 있고 보험금도 나올 거고 연금도 나올 거잖아. 그거 내가 다 가져다가 쓸게. 아줌만 돈 같은 거 필요 없잖아. 결국 끝까지 돈이구나.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 근데 사람들 다 나랑 같은 생각일걸? 아무튼 난 재산 빼앗길 생각 없으니까 다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이 나쁜 자식, 싫다.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하더라도 네 놈한텐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어허이, 이러면 법정까지 가야 하는데. 엄마, 질퍽한 싸움 하고 싶어? 재산 두고 싸우면 골치가 많이 아플 거야. 골치가 썩는 한이 있어도 네 놈에겐 내 남편 유산 못 준다.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역시나 아줌마는 팔자 고치려는 후처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 재산 다 받을 거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그럼 남은 장례식은 아버지 마누라인 당신이 해. 우린 여행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만 가볼게.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유산을 다 가지겠다고 말한 뒤 장례식장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남편의 장례는 제가 마저 치렀고 시골집을 정리했어요.
도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예고했던 아들의 고소장이었습니다. 남편 유산을 내놓으라며 법정에서 싸우자는 것이었죠. 저는 괘씸한 아들 부부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저지른 짓들을 모두 일러줬고 재산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변호사에게 확실히 인지시켰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남편 유산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하더군요. 제가 수십 년 남편 내조를 했으니 절반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 전 재산을 가질 자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들은 둘 다 만족하지 않은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팔아서 절반으로 나누고 보험금과 연금 그리고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절반으로 나누고 아들 내외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 만한 곳을 찾다가 양평에 있는 작은 주택을 샀답니다. 조용하고 아늑하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 떠난 남편을 회상하기도 하고 과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새로 구한 일은 펜션 청소부였어요. 근처 펜션이 여러 채 있었는데 한 곳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10년 동안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보고 싶지 않던 얼굴을 보고야 말았어요. 거짓골이 된 아들 재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재진아, 너 여긴 웬일이니?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줘. 뭐? 너 나랑 연 끊고 지내자고 하더니 불쑥 나타나서 밥 타령하는 거야? 돌아가. 난 너한테 밥 해줄 마음 없어. 엄마 미안해. 나 같은 놈은 아들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엄마를 찾아왔어. 나 사업 망하고 마누라한테 이혼당하면서 돈 탈탈 털리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지금은 노숙자로 지내고 있어. 노숙자? 너 이젠 바닥까지 갔구나. 천벌을 받은 모양이네. 재진아, 네가 아무리 망하고 불쌍한 처지가 됐어도 난 널 받아주지 않을 거다.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엄마, 근데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위암 말기래. 여기 병원에서 떼어온 진료 기록서야. 뭐? 위암 말기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재진아, 들어와라. 들어와서 얘기하자. 아들이 남편처럼 말기암이라고 하니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 그냥 내쫓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진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노숙한 지 한 5년 됐는데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서 그렇게 됐나 봐. 아휴, 내가 못 산다, 정말. 세상에, 네 아버지도 그렇게 떠났는데 너까지 암이라니. 엄마, 나 마지막은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래서 찾아온 거야. 나 엄청 밉고 원망스러운 거 다 알아. 그치만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야. 아들이 콜록거리더니 각혈을 하더군요. 세상에, 그거 피야? 엄마, 잠깐 화장실 좀. 이윽고 아들은 화장실에서 구역질하는 소리를 냈고 한참 뒤에야 나왔답니다. 재진아, 엄마는 너 밉지 않아. 원망도 안 해. 겉으로만 그렇게 말한 거야.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이 엄마가 널 살려줄게. 약속해, 아들아. 엄마 고마워. 그럼 엄마가 해준 따순밥 좀 먹으면 안 될까? 배가 많이 고프네. 저는 바로 주방으로 가서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밥을 3그릇을 먹더라고요. 천천히 먹어, 체할라. 아니야, 오랜만에 엄마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엄마, 나 이렇게 매일 엄마가 해준 밥 먹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아픈 아들 내칠 만큼 냉정한 사람 아니야.
얼마든지 밥 해줄 테니까 엄마랑 같이 잘 지내보자. 꼭 너를 낫게 해줄게. 세상엔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응, 고마워, 엄마. 아들은 악취가 나는 옷을 벗고 샤워를 했고 제가 새로 사다 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는 병원약을 먹고 잠이 들었답니다. 아들이 깨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조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미국에 가면 수술할 수 있대. 한국과 달리 의료기술이 발전돼서 수술하면 내 암을 없앨 수 있다고 하더라. 미국? 거기 가면 치료가 된대? 내가 보여줄게. 말기 암일 때 수술해서 살아남은 사람의 인터뷰를 뽑아왔어. 나랑 같은 위암 말기였는데 미국에 가서 수술받고 정상으로 돌아왔대. 어머머, 정말이네. 그럼 미국 가면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희망뿐이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미국에 가겠어. 이 엄마가 해줄게. 너 살리는데 돈을 못 쓰겠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준비할게. 대충 얼마나 드는지 알아? 글쎄 한 2억 정도? 아니 3억인가? 2, 3억 쌓이면 치료받고 나을 수 있을 거래. 아유 비싸긴 하네. 근데 뭐 아들 살리는데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되지. 엄마가 돈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미안해. 못난 아들이라 뭐라 말을 못하겠네. 그냥 건강하게 나으면 돼. 그리고 착하게 살아. 엄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저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려고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더해서 2억 3천만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재진아, 엄마가 3억을 다 채우진 못했어. 이 정도면 가능할 거야. 엄마 고마워. 그래, 같이 가자.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같이 가자고? 알겠어. 그럼 비행기 표는 내가 마련할게. 근데 엄마, 이제 집을 팔았으면 어디서 지내는 거야? 여기서 30분 나가면 원룸촌 있어. 거기서 지낼 거야. 이거 참 너무 미안하네. 아무튼 내가 비행기 표 끊어올게. 그리고 필요한 거 몇 가지 사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 혼자 가도 괜찮겠어? 엄마가 같이 가줄게. 아니야, 이 정도는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아들은 그렇게 집 밖을 나갔는데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해봤더니 아들이 전화 너머에서 깔깔 웃고 있더군요. 아이고, 우리 순진한 새엄마. 그렇게 당해놓고 또 당하셨네. 엄마, 돈 잘 쓸게. 최신이 너, 설마.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왜 이렇게 잘 섞는 거야? 엄마 바보 아니야? 그래도 아들을 위해 전 재산을 주는 모습에 감동했어. 우리 엄마 멋지다. 이 돈은 마누라랑 잘 쓰도록 할게. 엄마, 이 돈 따지고 보면 내 아버지 돈이잖아. 그러니까 괜히 소송 걸고 그러지 마. 돈 없어서 변호사 살 돈도 없겠네. 엄마, 그럼 끊을게. 안녕. 저는 바보처럼 아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당해온 게 한두 번이 아니면서 이번에도 속고 말았죠.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런 결말로 끝이 나니 마음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아들을 따로 고소하진 않았어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아무런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지내기로 했죠. 원룸에서 지내며 펜션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원룸 근처 식당에서 6시간을 더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날라왔어요. 뜯어보니 놀랄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군요. 남편이 생전에 그린벨트에 묶인 땅을 제 명의로 바꿔준 적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언젠가는 쓰일 거라던 남편이 선물로 줬던 기억이 있었죠. 그런데 그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 해제가 되면서 개발한다는 통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 땅의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중개인은 흥분하며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부터 했습니다. 아유, 사모님, 저 기억하시죠? 예전에 어르신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거기 땅 말입니다. 완전 대박 났어요. 거기에 호텔이랑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거래하자고 연락해 올 거니까 제가 중개 봐드릴게요. 아, 그럼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죠? 제 땅값으로 얼마나... 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사모님 땅의 평수는 토탈 56억이네요. 뭐라고요? 56억이요? 네, 그렇다니까요. 언젠가 그린벨트가 풀릴 줄은 알았는데 꽤 빨리 풀렸어요. 아유, 사모님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조만간 찾아뵐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0년 만에 온 편지가 저를 웃게 해주더군요. 하늘에서 제가 아들에게 당한 걸 다 보고 있었는지 제대로 된 선물을 보내줬답니다. 저는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과 호텔을 세울 사장과 만나서 땅을 매각했습니다. 정확히 56억 4,800만 원에 팔았죠. 그 돈으로 먼저 집부터 마련했어요. 양평에 눈으로 받은 대저택이 있었는데 거길 제 집으로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니 일할 생각이 없어지더군요. 아직 60대고 젊긴 하지만 편히 지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으니 아들 놈이 제가 떼돈을 번 사실을 귀신같이 알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는 재산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엄마, 아버지한테 땅이 있었어? 그럼 그것도 나눠 써야지. 혼자 다 처먹는 게 어딨어? 그 땅은 내 명의로 된 내 땅이거든? 니들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재산이란 말이야. 그거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거잖아. 엄마, 치사하게 이러지 말고 돈 내놔. 반띵 하자고. 몹쓸 놈. 너 같은 놈을 자식으로 키우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내가 미련한 년이다. 다신 니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썩 꺼져. 고소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내가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내 명의였던 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랬어. 우리 엄마 너무하시네. 엄마, 대문 좀 열어줘. 그렇게 숨어서 말하지 말고 아들 얼굴 좀 자세히 보라고. 나 요즘 힘들어. 돈 좀 주라. 어?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둘 다 썩 꺼져. 그래, 치사하다.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봐. 엄마 나중에 후회할 날 올 거야. 명심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아들 내외가 사라질 때까지 대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는 제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계절이 2번 바뀌고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양평은 꽃밭 그 자체였죠. 저는 꽃 구경을 제대로 하려고 양평에 있는 용문산에 올랐어요. 그날은 신기하게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구경을 제대로 하며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색색의 꽃들은 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고 마음을 청소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고 곧 해가 질 것 같아 천천히 하산하고 있었어요. 조심조심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는데 뭔가에 밀려서 산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을 다치고 머리까지 다치는 바람에 의식을 잃었고 오랜 시간 뒤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과 벽은 온통 흰색인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자 아들 내외가 보이더군요. 엄마, 정신이 들어?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병원 간호사가 연락해줘서 찾아온 거야. 엄마,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재진이 아니냐. 옆엔 네 아내고. 우리 알아보니 다행이네.
아이, 엄마 왜 산에 혼자 올라갔어? 아, 크게 다친 줄 알고 걱정했잖아. 네가 내 걱정을 해주는 거냐?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엄마마저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던 줄 알아? 아, 내가 돈에 환장하긴 했지만 속마음은 엄마를 엄청나게 아낀다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재진아. 네 처랑 둘이 산에 있던 걸 봤다. 내가 굴러떨어질 때 두 사람의 모습을 봤단 말이야. 니들이 날 밀었지? 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아무리 망나니 같은 아들이어도 엄마를 산 밑으로 굴려버리는 악랄한 놈은 아니거든?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난 너희 둘을 봤다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재산 절반 줄게. 네가 날 해치려고 하는 거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 눈이 번쩍 떠지더군요. 엄마, 그 말 사실이야? 잠깐. 여보, 여기 녹음기 같은 거 있는지 뒤져봐. 엄마 옷이랑 침대 밑이랑 다 찾아봐. 아, 어머님, 지금 저희한테 자백 유도하시려는 거죠? 어디 녹음기라도 설치하신 건가요? 내 핸드폰은 저기 있잖니. 깨져서 쓰지도 못한다. 그래도 확실하게 뒤져봐야겠어요. 그리고 대화하도록 하죠. 아들 내외는 제 병실안을 샅샅이 뒤지더니 녹음기나 카메라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곤 시원한 한숨을 내쉬며 아들이 주둥이를 벌렸답니다. 엄마, 아무것도 없네? 그럼 우리 대화 좀 해볼까? 그래. 니들이 날 산에서 밀어버린 걸 알아.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냐? 계속 엄마 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었어. 언제 이 놓친 애를 보내버리고 56억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산에 오르는 나를 보고 이때다 싶었구나.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아이, 엄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우리 아버지 유산을 되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아이, 엄마 보내버리고 56억 다 먹으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살아버리니 김이 푹 새버렸네. 엄마, 다시 공포 속에 살래? 뭐 아니면 절반 주고 끝낼래? 내가 절반만 준다고 네가 끝낼 놈이냐? 또 남은 돈을 빼앗으려고 날 골로 보내려고 계획하겠지. 그나저나 너는 그렇게 돈을 가져가서 어디에 쓰는 거니? 우리? 뭐 그냥 여기저기 써. 뭐 도박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외제차랑 명품도 사면서 삶을 즐기고 있지. 아이, 따지고 보면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간 돈이나 유산 나눈 게 얼마 안 돼. 얼마 안 된다고? 네가 간이 엄청 크구나. 그리고 도박 그거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던데. 너 오랫동안 도박을 한 모양이구나. 그리고 주제도 안 되는 게 명품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 거야? 그냥 한심하게 살았다는 말이네. 돈을 중요한 데 쓴 게 하나도 없잖아. 넌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네 처도 마찬가지고. 에이씨, 그래서 재산 나눌 거야 말 거야? 그것만 대답해. 땅값 안 나누면 엄마 인생 언제 굴러갈지 몰라. 우리가 산에서 한 지 CCTV가 없어서 아무도 몰라. 나중에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생긴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정해. 재진아, 누가 CCTV가 없다고 하니? 뭐야? 뭐 괜히 겁주는 거야?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하고 왔어.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산에서 날 밀어버리고 바로 숨었겠지? 그러니 나한테 달린 카메라를 확인하지 못했을 거야. 재진아, 내가 땅을 팔고 나서 네가 꼭 해코지를 하러 올 것 같았어. 그래서 바디캠을 몸에 달고 다녔다. 정면, 측면, 후면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4개나 달고 다녔어. 니들이 날 해치려고 한 거 카메라에 모두 다 담겼다. 구급차에 오를 때 정신이 들어서 바디캠을 경찰에 넘겨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내 몸에 없는 걸 보니 아마 형사들이 가져가서 영상을 확인했나 보다. 뭐? 바디캠? 뻥치지 마.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여보, 어머님 눈을 봐. 진심 같아.
우리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니야? 에이씨. 사실대로 말해. 진짜야? 채진아, 시간 없다. 내가 여기에 온 지 얼마나 된진 모르겠지만 경찰들이 곧 너희를 찾을 거야. 도망치는 게 좋을 거다. 젠장, 제기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한 거지? 아이씨, 나가리네. 여보, 우리 어떡해? 아이, 다 때려치우고 튀어야지. 얼른 나가자. 채진아,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모양이다. 얼른 꽁진하게 도망쳐라. 당신 가만 안 둬. 나중에 다시 와서 꼭 복수하고 돈 차지하고 말겠어. 그래, 그렇게 해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아들 내외는 바로 일어나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엔 덩치가 산만한 형사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니김이. 여보, 창문으로 뛰어내리자. 여보, 여기 13층이야. 어떻게 뛰어내려? 지금 그게 문제야?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냥 잡히자고? 에이씨, 나 혼자라도 뛰어내릴 거야. 형사 하나가 며느리를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달려간 아들은 당황하고 말았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입원한 병실은 열 수 없는 창문이었죠. 이런 우라지. 아이씨, 이 망할 아줌마야.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인생 파탄나게 된 거 다 당신 탓이야. 당신 없었으면 내 인생 순탄했을 거라고. 내가 어디까지 해줬어야 했니? 응? 얼마나 더 네 응석바지가 되어줘야 했냐고. 네가 그동안 한 짓들 이제야 벌받게 된 거야. 네 아버지가 암에 걸린 것도 너 때문이야. 네가 속을 썩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 나쁜 자식아. 이 놓친 내 때문에 인생 종치게 생겼네. 아이씨. 이봐, 아줌마. 나중에 꼭 복수하러 올 거야. 잘 지내고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다 나 때문인 줄 알라고. 아들놈이 그렇게 떠들자 형사 한 명이 그놈의 머리에 꿀밤을 세게 날리더군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하고 입을 다물고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형사에게 생각나는 것과 그동안 아들과 있었던 일을 모두 고백했어요. 얼마 뒤 몸을 회복하고 퇴원하게 됐고 아들 내외의 재판에 피해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숨김없이 아주 솔직하게 제가 당한 것들 모두 밝혔죠. 결국 두 년놈은 아주 큰 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썩고 늙은이가 돼야 나올 수 있었죠. 그렇게 아들 내외와의 악연은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을 좋은 일에 다 쓸까 하다가 일부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답니다. 그래서 지금 썰밤에 사연을 들어가며 힐링하고 있고 직접 사연의 글까지 쓰게 됐네요. 남편을 2번 잃고 자식도 2번이나 잃은 제 사연 참 기구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진 모르겠지만 다시는 가족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조용히 물 흐르듯 지내려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